누아르, 프랑스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영화에서 누아르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범죄 조직의 세계를 다루는 장르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때론 영화보다 더 비극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담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함께 밝혀야 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2012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터널로 가보시죠. 비번의 경찰관이 터널 인근에서 수상한 냉동 탑차를 발견합니다. 냉동 탑차로 다가간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탑차 운전석에 한 사람, 그리고 화물칸에서 숨진 두 사람, 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던 겁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죠. 강력범죄 의심이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냉동 탑차에는 수상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이불과 컵라면, 생수가 발견됐고 조수석 옆에는 무언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물건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왜 아무도 없는 이 터널 인근 냉동 탑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까요? 이 사건의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잠시 후 오후 1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술 관련 브리핑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갓길에 세워진 냉동 탑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세 남자라고 합니다. 예. 누군지 혹시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까? 운전석에서 발견된 거는 이 전주 시내에서 200억 원대 예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장. 네. 그 사람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네. 냉동차입니다. 그 냉동 탑차인데요. 네. 그 차도 전주의 최고급 그 예식장 소유의 차입니다. 그 차 이 적재함에는 조직폭력배 출신 운전기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자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세 사람이 사망한 상태로 그렇군요. 각각 발견된 것입니다. 네. 이 세 사람이 이날은 왜 만났을까요, 혹시? 그 예식장 전 사장 이분은 이때 4월 20일자로 채권자들을 만나러 나간다 이러고 이제 행방불명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저 중에 죽은 사람 중에 이제 성매매 업주가 채권자였고, 이 세 사람이 13일 만에 네. 이렇게 냉동탑차 안에서 같이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만난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13일 뒤에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 이 만나서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냉동차에 3명이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네. 두 사람은 냉동 탑차 안에 됐다. 그런데 그 2명은 테이프로 묶인 다음에 그 지식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 차를 운전한 거 보면 장수에서 본선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발견한 거는 완주에 있는 터널에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한 분은 그 예식장 주인이 운전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전기 충격기로 해가지고 기절한 다음에 아마 그 온몸을 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놓으니까는 외상은 크게 없지 하더라도 그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탑차 안에는. 그러니까 지식사항 거로 추정이 됐고 본인은 그 지식사항 걸 보고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팀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요약해보니까 정황상 납치해서 감금한 뒤에 차 안에 있던 도구들로 좀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발견 당시에 그 탑 쪽에 들어있던 사람들 2명은 이불을 덮고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발도 뒤로 묶여 있었고 입은 수건을 물린 채로 성테이프로 감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은 예식장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무게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살해할 생각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온다고요. 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살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좀 자세히 보면은 좀 다른 정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이 탑차에서 발견된 숨진 두 사람은 앞서 당시 경찰의 이야기처럼 이 테이프가 감겨 있었지만 그런데 코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뚫려 있었고 또 흉기에 의한 상처도 일부 발견이 됐지만 그 상처 부위에 마치 지혈을 한 것처럼 양말로 메어져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탑차 안에는 이불 그리고 생수 이런 즉석밥 같은 뭔가 이렇게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예식장 사장이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었고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굳이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예식장 사장이 5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 남성 두 사람을 혼자서 제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한 50kg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 7, 80kg 되는 사람을 제압 못한다는 건 없어요. 아, 그러나 네. 성인 한 명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압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네. 우리 김은배 팀장님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차례차례.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채권자인 성매매업주가 네. 전화를 통화한 내용을 경찰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말고 자기는 차 밖에 있는데 지금 그 예식장 사장하고 그 운전기사겠죠? 네. 운전기사하고 지금 운전석 안에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차례차례 사람을 불러들이면서 네. 전기 충격기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해서 이 제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러한 의문점이 있는 가운데 편지 한 통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숨진 예식장 사장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냉동 탑차가 발견되기 이틀 전에 이 예식장 전 사장의 형 앞으로 이 48장 분량의 이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예식장 사장이 쓰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사실 확인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실 확인서요? 네, 내용은 유서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살해된 그 채권자 두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자신과의 그간의 관계 등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이 채권자 두 사람으로부터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심지어 그해 3월과 4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들로부터 그 납치와 감금을 당하는 폭행을 당한 그런 내용도 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유서에 가까운 편지에서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나도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족 측이 좀 이의를 제기한다면서요. 도무지 즉작시 유서 같지 않다. 예, 유서라는 게 네. 48장씩 일반적으로 안 쓰죠. 정리하는 사람이. 그런데 48장 정도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 그 써놓은 거를 보고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서는 사실상 본인이 이런 경우에 사망한다면 차에 놔둬도 그만이고 아니면 자기 안주머니에 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태여 48장 분량의 이거 사실확인서죠. 유서라기보다는 사실확인서를 신시가지에 있는 빵집으로 보냈어요. 유서를 이런 부분 등등 그 다음에 200억 원대 재산가 이런 사람이 채무 한 10억 남짓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네. 그 유서를 읽도록 보낸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하다못해 본인이 운영하는 예식장 격리 직원한테도 보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작이 꼭 써야 될 친아버지, 그 다음에 친누나도 2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네. 누나라든지 친형도 2명 있다고 그래요. 이런 친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필적 감정을 했는데 일단 예식장 사장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협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던 중에 유족들이 더 구체적인 좀 의혹, 진짜 이상하다 이런 부분을 제기했다면서요. 유서에서는 빚 네. 독촉 때문이다 해서 한 10억 정도 빚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유족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1,000억 원이나 되는데 10억의 채무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이 예식장 사장을 노린 누군가의 계획 살인이다. 그러면서 타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식장 사장이 빌린 돈 때문에 두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식장 사장의 돈을 노리고 누군가 기획 타살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사건 발생 25일 만에 냉동탑차 안에서 제3자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 지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 죽은 예식장 전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요? 당시 21살 정도였는데요. 네.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죽은 피해자들 두 사람 입을 묶었던 청테이프도 이 아들이 준비를 했고요. 또 음식들을 준비한 것도 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냉동탑차 같은 것들도 이 아들이 준비를 했고요. 이 모든 네. 것들이 주차장 CCTV에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서요? 이제 아들 지문에 의해서 아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전방위로. 그랬더니 이제 이 연결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들도 있고 아들이 데리고 온 지인도 2명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주 지역을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2명이 연루된 사안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망한 그 사장의 사촌 처남도 거기에 개입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는데 사실 사망한 예식장의 사장이 부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장도 피해자인지 또 배우가 있는 건지 뭐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네, 사실 뭐 경찰 수사에서는 실제로 뭐 타살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숨진 예식장 사장의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범인은 아들이 이 목숨을 잃음으로써 죽음으로써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아들은 살해됐을 것이라면서 당시에 물론 이건 유족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던 며느리를 범인으로 당시에 유족들이 당시에는 지목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사장의 아내가 이런 과정에서 좀 재산을 노리기 위해 빼돌리기 위해 이를 벌인 것 같다고 당시에는 주장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주장을 하려면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며느리 그러니까 숨진 예식장의 아내를 의심하는 뭔가 구체적인 증거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4월 27일 날 네. 1,000만 원짜리 수표 4개를 그 조폭인 황모 씨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보기에는 이를 어떤 범죄로 돈으로 인정을 하는데 본인들은 사업장으로 주고받았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는 피해자들, 그러니까 4월 27일 준 거예요. 피해자들의 시신을 처리해 달라는 그 대가로 준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돈을 받은 황모 씨가 실질적으로 그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배회를 했던 거예요. 요거는 CCTV에 포착되기도 했고 그 예식장 사장 여동생이 하는 말은 빈집을 사가지고 그 부엌을 판 다음에 거기에 시체를 묻어라. 그래서 계약금을 4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말이 상반되는 거죠. 그 예식장 사망한 사장 와이프는 아니라 하는 거고 네. 그 여동생이라든지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범행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준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숨진 예식장의 아내도 무혐의를 주장을 합니다. 시댁의 진술은 거짓이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남편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 결국 경찰도 이 며느리 그러니까 숨진 예식장의 아내에게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의혹만 남긴 채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납치에 가담한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 섰잖아요. 어떻게 예. 결론이 났습니까? 우선 이 사건을 도운 조직폭력배 등 2명에게 그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 네. 그다음에 예식장 전 사장의 아들에게 징역 2년, 그다음에 예식장 사장의 사촌 처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아들의 그렇군요. 지인 2명이 더 있었는데 각각 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요. 예식장 사장이 정말 타살을 당한 건지 또 누가 이 범행을 주도했는지 확실히 결론 내지 않은 채 조금 의문점이 남은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